여보, 뭐야, 이게. 문이 열리자마자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한가운데서 얼어붙었다. 눈을 크게 뜨고 온몸이 굳은 듯한 모습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거실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소파도 테이블도 TV도 사라졌다. 카펫 하나 없이 차가운 마룻바닥만이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아내는 발을 떼지 못한 채 머리를 천천히 돌렸다. 주방 쪽을 보았다. 원래 있던 식탁과 의자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싱크대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것처럼 깨끗한 공간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뭐야, 장난이야?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명한 혼란이 서려 있었다. 나는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 그녀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았다. 충격, 불안, 그리고 점점 엄습해오는 공포. 아내는 더듬더듬 침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곳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말도 안 돼. 아내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의 옷장 문을 열어본 순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옷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전에 가득 채웠던 브랜드 옷, 값비싼 가방들, 화장대 위를 가득 메웠던 향수와 액세서리까지.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내는 믿기 힘들다는 듯 옷장을 다시 닫았다가 열어보았다. 마치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아무리 다시 확인해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제야 아내는 나를 돌아보았다. 이거 대체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높아졌다. 불안과 당혹스러움이 그대로 묻어나왔다.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짧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내가 감당할 차례야. 순간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이 신기하다는 듯 그녀를 지켜보았다. 단 몇 초 만에 아내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혼란과 당혹감이었다. 다음으로 서서히 엄습하는 공포와 불길한 예감. 그리고 마침내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다. 띠링. 그 작은 소리 하나에 그녀는 움찔했다. 마치 끔찍한 소식을 알리는 경보라도 들은 것처럼. 주머니에서 급히 휴대폰을 꺼낸 그녀는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무너졌다. 거짓말이야. 아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손에 든 휴대폰이 흔들릴 정도였다. 나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그녀가 보는 화면을 바라보았다. 은행에서 도착한 메시지. 출금 완료, 잔액 0원. 정확히 내가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이게 무슨 대체 왜? 아내는 나를 향해 눈을 크게 떴다. 그 눈빛은 분노를 머금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분노조차도 무력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모든 준비를 마쳐두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더 잘 알잖아. 그 말에 아내는 숨을 헐떡였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녀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차분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이게 내가 뿌린 씨야. 이제 거둘 때가 됐을 뿐이고. 아내는 급히 손을 뻗어 나를 붙잡으려 했다. 여보, 제발 이거 장난이지. 나한테 이러면 안 돼. 그녀의 손길을 가볍게 피하며 나는 천천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나는 조용히 되물었다. 내가 했던 짓을 생각해봐.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내가 한 행동을 되돌려준 것뿐이야. 아내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아니야, 여보. 그건 그냥.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한 걸음씩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후퇴하지 않았다. 여보, 나 잘못했어.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어. 응.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끝났어. 그 한마디를 남기고 나는 등을 돌렸다.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느끼는 절망이 뭔지 너무나도 잘 알았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아내가 변했다. 분명 뭔가 달라졌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 변화를 확실히 설명할 수 없었다. 몇 달 전부터 그녀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이 많다며 늦는 날이 많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오겠다는 핑계를 대며 귀가 시간이 점점 더 늦어졌다. 나는 모든 것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믿음은 단순한 희망일 뿐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나와 같은 침대를 썼지만 그 속에서 함께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녀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나는 무심코 그녀의 휴대폰을 들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다. 비밀번호는 달라져 있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연히 바뀐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굳이 비밀번호를 바꿔야 할 이유가 있을까?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상했다. 너무 이상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 그녀를 추궁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난 기다리기로 했다. 아내는 언제나 패턴이 일정했다. 늘 한 달에 한 번 친구들과 1박 2일 여행을 떠난다고 했다. 나는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그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날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집을 나섰다. 작은 캐리어를 끌며 가벼운 차림이었다.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를 띤 채 내게 다가와 짧게 입을 맞췄다. 여보, 잘 다녀올게. 나는 어색하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조심히 다녀와. 문이 닫히고 그녀의 뒷모습이 엘리베이터로 사라졌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차에 올라탔다. 나는 이미 그녀의 이동 경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몇 번이고 그녀를 의심했지만 단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제는 직접 봐야 했다. 아내의 차는 내가 예상했던 길로 가지 않았다. 친구들과의 여행이라면 당연히 고속도로로 진입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도심을 가로질러 호텔이 밀집한 지역으로 방향을 틀었다. 나는 뒤따랐다. 그녀는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몇 초 후 호텔 로비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나는 차 안에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그 남자의 손을 잡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내 손이 운전대에서 천천히 미끄러졌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럴 리 없다고, 거짓말이라고, 단순한 오해일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아내는 그 남자와 함께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대로 앉아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차 안은 조용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낼 필요는 없었다. 나는 애초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확인했으니 이제 행동할 차례였다. 나는 천천히 차 문을 열었다. 호텔로 들어가고 싶었다. 당장 그녀를 붙잡고 추궁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는 차 안에 앉아 핸드폰을 들어 올렸다. 호텔의 간판을 찍었다. 로비로 들어가는 아내의 뒷모습도 담았다. 이제 확실해졌다. 나는 문자를 보냈다. 그래, 내가 선택한 길이니 후회하지 마라.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는 차 시동을 걸었다.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됐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계획이 짜여졌다. 이제부터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 아내는 한 달에 한 번씩 어김없이 여자들끼리 1박 2일 여행을 떠났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처음엔 그저 친구들과의 휴식이라 생각했다. 결혼 후에도 각자의 공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그녀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 알았다. 그 여행이 거짓말이라는 걸. 그리고 그녀가 그 여행을 누구와 함께 가는지도. 나는 침착해야 했다. 감정을 앞세우면 이 계획은 완벽하게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다. 나는 핸드폰 메모장에 날짜를 적었다.
다음 공식 외박 일정 9월 15일, 16일. 그녀는 여전히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니 이날이 가장 완벽한 기회였다. 좋아. 그날을 디데이로 잡자. 나는 혼잣말을 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계획은 절대 들켜선 안 됐다.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동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상담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 중년의 직원이 나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방문하셨나요?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 매물로 내놓고 싶습니다. 직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갑작스럽네요. 집을 처분하시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이사를 가려고요. 좀 조용한 곳으로요. 그 말에는 거짓이 없었다. 나는 이 집에서의 모든 기억을 버리고 싶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다. 알겠습니다. 매매가를 어떻게 설정할까요? 요즘 이 지역 시세가 꽤 괜찮거든요. 나는 미리 조사해둔 가격을 말했다. 최대한 빨리 팔고 싶습니다. 적당한 가격이면 좋겠네요. 직원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거래 성사까지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더 빠르면 더 좋고요. 잔금일은 조정이 가능하죠. 네, 원하시는 날짜가 있으신가요? 나는 메모장에서 아내의 여행 날짜를 다시 확인했다. 9월 16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직원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나는 사인하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첫 번째 준비 완료. 부동산을 나와 곧장 이삿짐 센터로 향했다. 나는 회사의 후배를 통해 신뢰할 만한 이사업체를 소개받았다. 9월 16일 오전 8시에 이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네, 고객님. 주소와 짐의 규모를 알려주시면 견적을 내드리겠습니다. 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마음속으로 또 한 번 확인했다. 이사 9월 16일 오전 8시. 아내가 불륜남과 여행을 가는 그 시간.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계약을 마무리한 후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을까? 사랑했던 여자였다.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집에서 살면서 많은 기억을 쌓아왔다. 처음엔 소소한 행복들이 많았다. 같이 아침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영화관에서 팝콘을 나눠 먹으며 웃던 날들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녀를 철저하게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나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이미 그녀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으니까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통장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나는 은행에 들러 서류를 작성하며 마지막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이건 마지막 순간에 실행할 것이다. 아내가 여행에서 돌아와 당황할 수 있도록 모든 돈을 한 번에 없앨 계획이었다. 나는 차량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여보, 어디 갔었어? 그녀는 관심 없는 척 물었지만 사실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 나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무슨 고민 있어? 요즘 좀 생각이 많아 보이네. 아내는 나를 염려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은 다를 것이다. 나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냥 요즘 조금 피곤해서 그래. 주말에 푹 쉬면 나아지겠지. 그녀는 내 말을 믿었다. 그래, 나도 주말에 여행 갔다 오면 좀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아.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 잘 다녀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아내는 자신이 떠나는 순간 모든 걸 잃게 될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절대 서두르지 않았다.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아내가 마지막까지 눈치채지 못하도록 움직였다. 이삿짐 센터는 이미 예약을 마쳤다. 날짜는 9월 16일 오전 8시. 아내가 불륜남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바로 그 시간이었다. 새 집도 준비해 두었다. 집을 내놓기 전에 미리 계약을 마무리해놨다. 이사 당일 나는 바로 새로운 집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설정해 두었다.
부동산 거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거래를 숨겨야 했다. 모든 게 완벽했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나와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잠을 잤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다. 이 집은 이제 내 것이 아니야. 나는 속으로 웃었다. 아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나는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마지막으로 이사 계획을 점검했다. 이삿짐 센터 예약 확인, 새 집 계약 완료, 부동산 거래 마무리, 모든 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남아 있었다. 아내가 혹시라도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은 낮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나는 보험을 하나 더 준비했다. 나는 아내의 친구에게 연락했다. 여보세요? 나야. 혹시 이번 주말에 여행 가기로 한 거 맞지? 응, 맞아. 근데 왜?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다. 아내가 요즘 피곤해 보여서 혹시 안 갈까 봐. 그냥 확인하려고. 친구는 웃으며 답했다. 아냐, 우리 다 예약해놔서 못 빠져. 내 와이프도 가고 싶어 하더라. 나는 속으로 안도했다. 그럼 다행이네. 잘 다녀와.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아내는 여행을 떠날 것이다. 이사 하루 전 나는 가만히 거실을 둘러보았다.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처음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 아내와 함께 가구를 배치하고 인테리어를 고민하던 날들. 결혼 초반에는 행복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배신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나는 아내의 옷장을 열었다. 비싼 브랜드 옷들과 가방, 구두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한 벌을 꺼냈다. 이제 다 사라질 거야. 나는 옷장을 닫고 소리 없이 미소를 지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다. 내일 오전 8시 맞죠? 네, 고객님. 예약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내일 봅시다.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시계를 확인했다. 지금 밤 10시. 아내는 침실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미소 짓고 있었다. 분명 불륜남과 연락하고 있겠지. 나는 그녀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다. 거실, 주방, 침실, 욕실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했다. 내일이면 이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 것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남은 건 아내가 여행을 떠나는 순간뿐이다. 나는 모든 걸 떠나게 될 것이다. 집 안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거실 한가운데 놓여있는 커다란 소파, 깔끔하게 정리된 주방, 침실 옆에 나란히 걸려있는 부부 사진까지. 모든 것이 원래 자리에서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거실 중앙에 서서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시계가 짧은 소리를 내며 시각을 알렸다. 오늘은 9월 15일. 아내가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고 나는 모든 계획을 마무리하는 날이었다. 아내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여보, 나 이제 가볼게. 침대 옆에 올려둔 작은 캐리어를 들어 올리며 그녀가 활짝 웃었다. 응, 잘 다녀와. 나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화장을 점검했다. 그러다 나를 힐끗 바라보더니 다가와 가볍게 내 볼에 입을 맞췄다. 여보, 무슨 선물 필요해? 여행 가서 예쁜 거 있으면 사올게. 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여자는 자신의 배신을 숨긴 채 평범한 부부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그냥 몸조심히 다녀와. 내 말에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현관으로 향했다. 알았어, 연락할게. 문이 닫히고 그녀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다. 예약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계약을 완료하면 이 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부동산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나를 맞이했다. 오셨군요. 이제 계약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직원은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정말 매도 확정하시겠어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잔금일은 꼭 저 날짜로 맞춰주세요. 직원은 마지막 확인을 마친 뒤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이제 집의 소유권이 변경됩니다. 9월 16일부로 새 주인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의 집은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었다. 부동산 사무실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깨끗한 가을 하늘. 이제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행을 즐기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일이 오면 그녀의 세상은 무너질 것이다. 나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오늘 밤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잠을 잘 것이다. 그리고 내일 아침 나는 모든 걸 떠나게 될 것이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창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모든 계획이 마무리되는 날.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였다. 아내는 평소보다 더 밝은 모습이었다. 거실에서 여행 가방을 챙기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자기야, 친구들이랑 여행 좀 다녀올게. 1박 2일이야. 나는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다. 응, 조심히 다녀와. 그녀는 내 태도를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평소처럼 키스를 하려는 듯 다가왔지만 나는 살짝 몸을 피했다. 그녀는 잠깐 멈칫했지만 별다른 의심 없이 캐리어를 끌며 현관으로 향했다. 여보, 뭐 필요한 거 있어? 여행 가서 예쁜 거 있으면 사올까? 그녀는 마치 다정한 아내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여행이 친구들과의 여행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또다시 그 남자를 만나러 가고 있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푹 쉬다 와.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연락할게. 문이 닫히고 그녀의 발소리가 엘리베이터를 향해 사라졌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불과 몇 분 후 인터폰이 울렸다. 나는 자리를 정리하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화면을 확인하자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트럭과 함께 서 있었다. 고객님, 도착했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그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나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아내가 집을 나선 지 정확히 10분이 지났다. 이제 후퇴는 없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능숙했다. 거실부터 시작해 순식간에 소파와 테이블을 옮기기 시작했다. 조심히 옮겨주세요. 나는 마치 이사를 가는 평범한 가장처럼 태연하게 말했다. 그러나 가슴속에서는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이 집은 몇 년 동안 나와 아내가 함께했던 공간이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날도 있었고 따뜻한 식탁을 사이에 두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억이 거짓이었음을 깨닫게 된 순간부터 이 집은 나에게 의미 없는 공간이 되었다. 이제는 그녀를 위한 무대가 사라질 차례였다.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주방의 식탁과 의자, 냉장고, 위에 작은 장식품들까지 하나둘 박스에 담겨 트럭으로 실렸다. 마지막으로 거실 벽에 걸려있던 결혼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때의 나는 행복해 보였다. 그러나 그 사진 속 그녀의 미소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조용히 사진을 내려 벽에 걸려있던 못에서 떼어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사진을 찢었다. 작은 종이 조각들이 손에서 흩어졌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주방도 깨끗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트럭의 문을 닫으며 말했다. 고객님, 이제 다 옮겼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보았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모든 게 사라졌고 모든 게 정리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아내가 돌아와 이 광경을 마주하는 순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삿짐 센터가 떠난 지 1시간쯤 지나 부동산 직원이 도착했다. 집 상태가 깨끗하네요. 이틀 후에 새 입주자가 들어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해. 직원은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무실로 돌아갔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열쇠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다. 이곳에서의 모든 기억이 떠올랐다. 행복했던 순간, 그리고 잔인한 배신. 나는 현관문을 닫았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사를 끝마치고 새 집으로 향하는 길. 나는 차 안에서 잠시 멈춰섰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생각보다 차분했다.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는 듯했다. 분명 몇 시간 전까지 함께했던 그 집에서의 마지막 순간도, 문을 닫으며 느낀 묘한 허탈감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핸드폰을 꺼내 은행 지점을 검색했다. 가장 가까운 지점을 찾고 차를 몰았다. 은행 안은 한산했다. 평일 낮이어서 그런지 몇몇 고객들만이 상담 창구에서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대기표를 뽑았다. 손에 쥔 번호표를 바라보았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었다. 전액 인출. 이것이 내가 할 마지막 작업이었다. 잠시 뒤 내 번호가 불렸다.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직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전 계좌에서 전액 인출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순간 멈칫했다. 전액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단 한 푼도 남기지 말고요. 직원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이제 이 계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든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를 확인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객님, 현재 계좌에 있는 금액이 꽤 큰데 정말 전액 출금하실 건가요? 네. 나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다. 그럼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부탁드립니다. 나는 준비해 둔 신분증을 건넸다. 직원은 몇 번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잠시 후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출금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현금으로 받으실 건가요? 나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 이체하실 계좌번호 알려주시겠어요? 나는 새롭게 개설한 개인 계좌를 불러주었다. 아내가 손댈 수 없는 계좌. 직원은 몇 번의 절차를 거친 후 다시 물었다. 현금은 어떻게 드릴까요? 나는 짧게 답했다. 전부만 원권으로 주세요. 1시간 후 나는 은행을 나섰다. 내 손에는 2개의 가방이 들려 있었다. 하나는 내 통장의 모든 돈이 이체된 계좌가 담긴 스마트폰,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득 찬 현금 봉투. 차에 올라서자마자 나는 천천히 핸드폰을 열어 확인했다. 잔액 0원.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내가 여행을 끝내고 돌아올 때 그녀는 이제야 모든 걸 깨닫게 될 것이다. 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충격이겠지만 더욱 잔인한 것은 통장 잔고가 0원이 되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일 것이다. 그녀가 애지중지하던 돈,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나 몰래 써왔던 금액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차를 몰아 새로운 집으로 향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자 아내는 피곤한 듯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여행은 그녀가 원했던 대로였다. 화려한 리조트에서 호화로운 식사를 하고 값비싼 와인을 마시며 아무런 걱정도 없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다. 집을 떠나기 전 남편이 보여주던 묘한 미소가 계속 떠올랐다. 아냐, 괜한 걱정이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휴대폰을 켰다. 불륜남에게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 잘 들어갔어? 다음엔 더 좋은 곳으로 가자. 아내는 피식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응, 이제 집 가는 중이야.
그 단어를 떠올리니 편안한 침대와 익숙한 공간이 그리워졌다. 공항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그녀는 남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괜히 티를 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모를 것이다. 그녀가 떠났던 시간 동안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그렇게 생각하며 아내는 점점 가까워지는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지금부터 그녀의 세상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택시는 익숙한 단지 앞에서 멈춰섰다. 아내는 짐을 챙겨 들고 빠르게 아파트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 그녀는 무심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층수를 확인했다. 그리고 곧 문이 열렸다. 집 앞에 도착한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다. 뭔가 이상했다. 원래 현관 앞에 놓여 있어야 할 신발장 옆 장식품이 없었다. 그녀는 순간 멈칫했다. 설마. 그녀는 서둘러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뭐야? 아내의 발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원래 있던 소파도, 거실 테이블도, 벽에 걸려 있던 TV도 사라졌다. 바닥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뿐이었다. 뭐야 이게? 아내는 캐리어를 놓아버렸다. 두리번거리며 주방으로 갔다. 하지만 식탁도 의자도 사라진 상태였다. 아내의 호흡이 가빠졌다. 그녀는 재빨리 침실로 달려갔다. 침대가 있어야 할 자리도 텅 비어 있었다. 옷장 문을 열었다. 속이 텅 비어 있었다.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제야 그녀는 모든 걸 깨달았다. 설마. 그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제발 받아. 그녀는 다급하게 메시지를 보냈다. 여보, 지금 뭐야? 집이 왜 이래? 어디야? 그러나 답장은 오지 않았다. 공포가 엄습해왔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알고 싶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딩. 그녀는 재빨리 알림을 확인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다. 출금 완료 잔액 0원.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말도 안 돼.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며 다시 계좌를 확인했다. 잔액이 정말 0원이었다. 그녀가 평소 쓰던 돈, 여유 있게 남겨두었던 금액들. 모든 것이 사라졌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럴 리가 없어.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가 알았던 걸까?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 그녀는 벌떡 일어나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문을 열어보았지만 모든 방이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에서 살았던 흔적마저 지워버린 것처럼. 그녀는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귀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관문 앞에 서 있던 남편이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녀는 얼어붙었다. 그의 눈빛은 단 하나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후회해도 늦었어. 아내는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러나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내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바닥이 피부를 통해 몸속 깊이 스며들었지만 그것조차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 집도 돈도 남편도. 그녀의 마지막 희망은 그 사람이었다. 남편이 떠난 후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어디서 자야 할지조차 막막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 목록을 뒤졌다. 가장 위에 저장된 번호. 최근 몇 개월 동안 가장 자주 연락했던 사람. 그 사람, 불륜남. 그가 도와줄 거다. 아니, 도와줘야 한다. 그녀는 손가락을 움직여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제발 받아줘. 몇 초 후 전화기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그녀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나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전화해서. 평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어쩐지 미묘하게 차갑게 느껴졌다. 나 이제 갈 곳 없어. 내가 도와줘야 해. 그녀는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이 끝났을 때 돌아온 대답은 그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미안, 나 유부녀랑은 진지하게 못 만나. 그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 그냥 가볍게 즐기는 사이였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잠깐 지금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남편이랑 끝났어. 이제 너밖에 없어. 그녀는 울면서 소리쳤다. 하지만 불륜남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그건 내 사정이지. 솔직히 말하면 난 내가 남편이랑 문제없이 지내는 선에서 재미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 장난해. 우리가 같이 보낸 시간은 뭐였는데. 그냥 그거지. 불륜이었잖아. 그게 다야.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이렇게 쉽게 말할 줄은 몰랐다. 그는 분명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었다. 남편보다 자신을 더 원한다고 했었다. 그녀는 믿었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제 내 남편도 없으니까 더 이상 볼 일 없잖아. 그 순간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뚝. 전화를 끊지도 않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설마 나 혼자가 된 거야? 손이 떨렸다. 그를 믿고 있었다. 그가 자신을 받아줄 거라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남편은 떠났고, 집도 사라졌고, 돈도 없고, 이제는 그조차도 떠나갔다. 그녀는 바닥을 붙잡고 흐느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른 아침 나는 창문을 열어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새 집에서 맞이하는 첫날이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다. 장모님. 나는 가만히 핸드폰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전화를 걸어올 거라는 건 예상했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이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 나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다. 네, 장모님. 그 순간 귀청이 떨어질 듯한 고함이 들려왔다. 김서방,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핸드폰을 귀에서 살짝 떼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우리 딸이 길바닥에 나앉았어. 이게 말이 돼. 장모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장모님, 무슨 일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내가 우리 딸을 내쫓았잖아. 집을 팔고 돈을 다 빼가면 어떡해. 그 애가 지금 갈 데가 없다고. 나는 피식 웃었다. 갈 곳이 없다고요? 그럼 원래 있던 곳으로 가면 되잖아요. 장모님 집이요. 순간 장모의 목소리가 멈칫했다.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장모님, 제 아내였던 사람이 집을 두고도 바람이란 걸 피웠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제 돈으로 생활했어요. 제가 바보처럼 그걸 다 보고도 참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저한테 사위 대접 한번 제대로 해주신 적 있으셨나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나는 가만히 웃었다. 장모님, 저도 사위인데 사위 대접도 안 해주셨죠. 장모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전 단 한 번도 장모님께서 저를 가족처럼 여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평소에도 사위보다는 그냥 딸의 돈 줄 정도로 취급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내한테 어떤 대접을 받아왔는지 정말 모르셨을까요? 장모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다. 장모님, 제가 아내한테 마지막으로 해준 게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본인이 선택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저는 더 이상 감당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장모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눈 감고 계속 속아줬어야 했을까요? 다른 남자와 함께하는 아내를 보면서도 참고 살았어야 했나요? 나는 창문을 닫고 자리에 앉았다. 장모님, 저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감당해야 할 사람은 더 이상 장모님도 아내도 아닙니다. 알아서 하시죠.
나는 전화를 끊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묘하게 가벼워졌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기분이 들었다. 장모는 분명 화가 나겠지만 어쩌겠는가. 나는 내 몫을 다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삶을 살아갈 것이다. 거리의 불빛이 흐릿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누구 하나 연락할 사람도 없었다. 손끝이 시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두 손을 비벼보았지만 손바닥마저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이곳이 어딘지조차 몰랐다. 남편이 떠난 후 무작정 길을 나섰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걷고 또 걸었다. 그렇게 몇 시간을 헤매다 결국 아무도 없는 공원의 벤치에 주저앉았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전까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항상 갈 곳이 있었다. 집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자신을 받아줄 남자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배가 고팠다. 오후 내내 걸으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카페나 식당에 들어가려 했지만 지갑을 열었을 때 남아있는 현금은 겨우 몇천 원뿐이었다. 카드도 모두 정지되었다. 휴대폰을 열어 배달 앱을 실행하려다 문득 멍해졌다. 잔액 0원, 이젠 익숙한 문구였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휴대폰을 닫았다. 배가 점점 더 고팠다.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걷다 편의점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문이 열릴 때마다 음식 냄새가 흘러나왔다. 컵라면이라도 하나 사 먹을까. 그녀는 자동문 앞에서 머뭇거렸다. 편의점 안에는 삼삼오오 모여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다. 모두가 평범하게 자신의 일상을 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녀는 끝내 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걸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거리는 점점 더 낯설어졌다. 여기저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누군가는 지나가며 그녀를 힐끗거렸다. 저 여자 왜 저렇게 앉아있냐? 그 말에 그녀는 움찔했다.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평소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길거리의 시선이 이제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느껴졌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다. 남편이 너무한 거다. 아무리 자신이 실수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무너뜨려야 했을까? 그러나 스스로를 합리화하려던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차가운 말. 내가 선택한 길이야. 후회해도 늦었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내가 한 선택이 틀렸던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확신이 들지 않았다. 불륜남도, 친구들도, 남편도,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위해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벤치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이제 나한테 남은 게 뭐지? 아무리 떠올려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나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었다. 새벽빛이 창문을 통해 조용히 스며들었다. 나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곳은 더 이상 익숙한 공간이 아니었다. 익숙한 향도, 익숙한 가구도, 익숙한 소리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 낯선 공간이 싫지 않았다. 이곳은 나만을 위한 집이었다. 몇 시간 전 나는 마지막으로 모든 짐을 새 집으로 옮겼다. 낡고 익숙했던 것들은 과감히 버렸고 새 삶을 위한 새로운 것들만 남겼다. 작은 소파 하나, 단추한 식탁과 의자 2개, 그리고 창가에 놓을 작은 화분 하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모든 걸 꾸미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이곳은 온전한 나의 공간이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천천히 거실 한가운데 섰다. 이곳에 발을 들이기 전까지 나는 한순간이라도 과거를 후회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다. 그러나 아니었다. 과거의 아픔은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짐을 풀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물건부터 정리했다. 책상 위에 새로운 노트북을 올려두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했다.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 차 있던 과거는 정리되었다. 이제는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만들었다. 파일 이름 새로운 살. 나는 키보드를 천천히 두드리며 적어 내려갔다. 첫째, 아침 운동 시작하기. 둘째, 새로운 직장 알아보기. 셋째, 취미 찾기. 넷째, 필요 없는 인간관계 정리하기. 다섯째, 더 이상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리스트를 적어 나갈수록 마음이 차분해졌다.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계획을 세운 적이 없었다. 항상 상대방을 위한 계획만 세우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맞춰 행동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나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삶이야. 짐을 풀다 문득 가방 속에 남아있던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결혼 반지였다. 나는 그 반지를 조용히 꺼내 들었다. 작고 반짝이는 금속 조각. 이 반지를 처음 손에 넣었을 때 나는 얼마나 벅찼던가. 그녀와 함께할 미래를 꿈꿨고 그 미래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이제 이 반지는 의미가 없었다. 나는 가만히 반지를 내려다보다가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반지를 창밖으로 던졌다. 작은 금속이 공중을 그리며 멀리 사라졌다. 그 순간 나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슴이 후련해졌다. 이제 정말로 끝이 났다. 나는 창가에 놓을 작은 화분을 정리했다. 새로운 공간에는 새로운 생명이 필요했다. 나는 작은 선인장을 조심스럽게 손에 들고 창가에 놓았다. 이 선인장처럼 나도 강해질 것이다.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제 혼자가 무섭지 않았다. 과거는 뒤에 남겨두고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한번 되뇌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삶이야. 늦은 저녁, 방 안은 고요했다. 새로운 집에서 맞이하는 첫 주말. 이곳에서의 생활이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내가 있는 집에서의 시간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내의 웃음소리, 전화통화 소리, 발걸음 소리. 그러나 이제는 오롯이 나만의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 고요함이 싫지 않았다.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나는 무심코 화면을 보았다. 보낸 사람 아내. 나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잠시 주저했다. 받을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화면을 터치했다. 문자 메시지가 떠올랐다.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잠시 멍하니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뒤이어 또 한 줄의 문자가 도착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나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결국 올 것이 왔다. 그녀는 결국 후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머릿속이 조용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문자를 받으면 감정이 요동쳤을 것이다. 분노, 실망, 애정, 미련.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오랫동안 감정을 되새김질했다. 그녀를 사랑했던 시간들, 그녀에게 배신당했던 순간들, 그리고 복수를 다짐했던 날들. 이제 나는 과거를 되돌리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 또다시 문자가 왔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나는 조용히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야 후회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다. 이제 내가 감당할 차례야. 그리고 전송.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가에 기대어 섰다. 도시는 여전히 환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이제 나만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다. 그녀의 후회는 이제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도시의 새벽은 차분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며칠 전 마지막 연락을 받고도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몇 번이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애타게 매달렸다. 제발 만나서 얘기라도 해줘. 내가 잘못했어. 나 이제 진짜 혼자야.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여전히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가 겪어야 할 고통이었다. 그녀가 선택한 결과였다. 나는 생각했다. 아내는 평생 나를 당연하게 여겼다. 집이 있는 것, 돈이 있는 것, 내가 그녀의 옆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변함없이 지속될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었다. 내가 제공하던 것들이 사라진 순간 그녀의 삶은 무너졌다. 결국 그녀는 나에게 위자료를 요구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법적으로 내가 일부 금액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원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원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책정된 위자료는 그저 생계를 간신히 유지할 정도의 금액뿐이었다. 김서방, 그래도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장모가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장모님, 그동안은 제가 감당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나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장모님 딸이 저한테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그 이후 나는 더 이상 그들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다. 위자료를 받은 아내는 다시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돈이 아니라 불명이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다. 그녀는 남편을 대신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불륜남 역시 그녀를 버렸다. 친구들은 하나둘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회에서 점점 고립되었다. 이제 그녀가 갈 곳은 없었다.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과연 그녀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찾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내 관심 밖이었다. 나는 내 삶을 살기 바빴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자유로웠다. 아무도 나를 속이지 않는 세상,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는 삶. 나는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로 평온하다. 그녀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나는 평온한 삶을 찾았다. 그것이 내가 바란 완전한 복수였다. 서윤지는 출발 전날 밤 캐리어를 열어둔 채 작은 메모장을 꺼내 들었다. 오랫동안 머릿속에만 담아두었던 버킷리스트를 적어둔 노트였다. 페이지를 넘기자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한 번쯤 온전히 나를 위한 혼자 여행하기. 그녀는 손끝으로 그 문장을 가만히 짚었다. 결혼 후 10년 동안 윤지는 단 한 번도 혼자 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었다.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간 적도 있었고 남편과 신혼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지만 어디까지나 누군가와 함께하는 여행이었다. 이번 여행은 달랐다.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 며칠 전 윤지는 남편 이도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 이번에 혼자 여행 다녀오려고 해. 그녀의 말에 도훈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눈을 깜빡여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는 듯한 표정. 혼자서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거야. 꼭 한 번쯤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결심이 섰어. 어디로 가려고? 아직 정확한 장소는 정하지 않았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 잠시 말없이 윤진을 바라보던 도훈은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재미있게 보내. 윤진은 남편이 쉽게 허락해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혹시라도 걱정하거나 반대할 줄 알았지만 도훈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나를 믿어주는 거겠지. 그의 이해심에 감사를 느끼면서도 윤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스쳤다. 그렇게 그녀의 첫 혼자 여행이 시작되었다.
출발 당일 윤지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은 낯설지 않았다. 이전에도 수없이 비행기를 탔지만 이번만큼은 특별했다. 진짜 혼자네. 기분이 묘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떠나는 단독 여행. 도훈 없이, 친구 없이 누구와도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크인을 마치고 게이트 앞에서 비행기를 기다렸다. 주변을 둘러보니 연인들, 가족 단위, 여행객, 친구들끼리 떠나는 젊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윤지는 다시 한번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걸까? 순간적인 불안감이 스쳤지만 이내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래, 이건 내 오랜 꿈이었어. 나 자신을 위한 여행.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어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윤지는 생각했다. 이 여행이 내 삶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 도착한 도시는 생각보다 더 활기찼다. 윤지는 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며 낯선 풍경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거리에는 여행객들이 가득했다. 숙소에 도착한 윤지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몸을 던졌다. 아, 드디어 도착했다. 가방을 열고 옷을 정리한 후 그녀는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고 거리는 한산하면서도 여유로웠다. 진짜 혼자네. 그녀는 잠시 그 생각에 잠겼다. 지금 이 순간 남편도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오롯이 그녀 혼자였다. 이게 자유라는 건가? 그 감각이 신선하면서도 약간은 두려웠다. 하지만 윤지는 그 두려움조차도 즐겨보기로 했다. 둘째 날 아침 윤지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를 꺼내 여행 계획을 적으며 한 모금씩 커피를 마셨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윤진 씨. 놀라서 고개를 든 그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눈앞에는 남편의 친구 강민석이 서 있었다. 민석 씨, 이곳에서 그를 만날 줄이야. 와,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이야. 여행 중이에요? 응, 혼자 여행 중이에요. 그런데 민석 씨도? 나도요. 그냥 쉬고 싶어서 잠깐 떠나봤어요. 둘은 당황한 듯 웃었다. 정말 신기하네요. 이렇게 넓은 곳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다니. 그러게요.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해야 하나. 민석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윤진도 피식 웃으며 맞장구 쳤다. 운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우연 아닐까요? 뭐, 우연이라도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서로 아는 사람이 낯선 곳에서 만난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니까. 그의 말에 윤진도 다시금 이 상황을 떠올렸다. 낯선 여행지에서 아는 얼굴을 마주한 순간 그녀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어쩌면 이 만남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그녀의 여행을 이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타고 들어왔다. 윤지는 숙소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여행을 떠난 지 이틀째. 아직은 혼자만의 시간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는 않았다. 어제 저녁 뜻밖의 만남 덕분이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화면이 달아지며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침 드셨어요? 근처인데 같이 가볼래요? 윤지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어디서 볼까요? 어제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며 여행 계획에 대해 나누었던 대화가 떠올랐다. 윤진 씨는 어디 가볼 거예요? 사실 계획을 세우진 않았어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보려고요. 나도 비슷해요. 딱히 정해놓은 일정 없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한 번쯤 같이 다녀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이렇게 다시 만나기로 한 것을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서로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다. 윤지는 약속 장소로 걸어가며 문득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여행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낯선 곳에서 만난 아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신기한 일이었지만 어쩌면 이런 만남도 여행의 묘미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약속한 장소에 도착하자 민석이 그녀를 발견하고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자연스럽게 함께 걸으며 오늘의 목적지를 정했다.
어제 못 갔던 곳이 있잖아요. 거기 가보는 건 어때요? 좋아요. 어차피 오늘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거였으니까. 민석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도 가이드 해드릴까요? 가이드는 무슨, 그냥 같이 걸으면 되죠. 그렇게 두 사람의 여행은 자연스럽게 동행하는 형태로 흘러갔다.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시장이 펼쳐졌다. 형형색색의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허기를 자극했다. 이런 곳이 있었네요. 윤진이 감탄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게 여행의 묘미죠. 계획 없이 걷다가 예상치 못한 곳을 발견하는 거. 그의 말에 윤진은 피식 웃었다. 둘은 시장을 구경하며 길거리 음식을 사 먹고 기념품 가게에도 들렀다. 윤진은 손으로 조그만 장신구를 만지작거렸다. 예쁘네요. 마음에 들면 사요. 여행 기념으로. 그럴까요? 고민하던 윤진은 결국 작은 팔찌를 골랐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민석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제 그 팔찌 볼 때마다 여기서 나랑 같이 있던 거 생각날걸요? 윤진은 가볍게 웃으며 답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의 말이 묘하게 머릿속에 남았다. 저녁이 되자 해변 근처에 있는 작은 바에서 간단히 술을 마시기로 했다. 처음에는 혼자 다니는 게 좋았는데 이렇게 같이 다니니까 더 재미있어요. 윤진이 솔직하게 말했다. 민석은 술잔을 기울이며 가볍게 웃었다. 그러니까요. 사실 나도 혼자 조용히 여행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외롭더라고요. 외로워서 온 거예요? 뭐 그런 셈이죠. 가끔은 익숙한 사람보다 낯선 사람과 있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잖아요. 윤지는 그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낯선 사람보다 편한 익숙한 관계.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 그녀는 갑자기 이 여행이 끝나고 나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여행 끝나고 돌아가면 다시 원래대로겠죠. 당연하죠.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윤지는 왠지 모르게 아쉬운 기분이 들었다. 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창가를 타고 흘러내렸다. 윤지는 숙소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여행을 떠난 지 3일째, 그녀는 이곳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처음엔 혼자만의 여행을 계획했지만 민석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혼자라는 사실을 잊어가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동행하는 관계가 되었다. 아침을 먹고 숙소를 나섰을 때 민석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도 같이 다녀볼까요? 윤지는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이제는 둘이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다. 약속 장소에서 만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제 이야기하던 관광지를 찾아갔다. 여기 분위기 좋네요. 윤진이 눈을 반짝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오래된 건물들이 줄지어 있고 거리에는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진 찍어줄까요? 민석이 가볍게 카메라를 들어보였다. 윤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한 장만 찰칵. 윤지는 민석이 찍어준 사진을 보며 피식 웃었다. 생각보다 잘 찍는데요. 생각보다요? 원래 잘 찍습니다. 농담 섞인 말이 오가며 분위기가 더욱 편안해졌다. 그들은 거리를 걸으며 소소한 대화를 이어갔다. 가벼운 농담도 하고 우연히 들어간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여행 계획을 다시 세우기도 했다. 점심을 먹으며 윤지는 말했다.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니까 너무 좋다.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보다 둘이 더 재미있네. 그 순간 윤지는 자신이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민석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둘은 해변으로 향했다. 노을이 수평선을 따라 번지고 있었다. 윤지는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으며 바닷바람을 즐겼다. 이런 순간이 참 좋네요. 그러게요. 그냥 걸어도 좋고 아무 말 안 해도 좋은 시간. 둘 사이에는 가벼운 여유가 감돌았다. 그러던 중 윤지는 민석이 자신의 손목을 살짝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다. 조심해요. 물 올라오겠어요. 윤지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는 거리감조차 사라지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윤진과 민석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작은 루프탑 바에 앉아 있었다.
고즈넉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서 그들은 여행지의 밤 공기를 느끼며 가볍게 술잔을 기울였다. 이런 여행 정말 오랜만이네요. 윤진이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혼자 여행이요? 아니요. 이런 여유로운 여행 자체가요. 그녀는 와인잔을 손끝으로 빙글빙글 돌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결혼하고 나서는 여행을 가도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했어요. 숙소, 식사, 일정 하나하나 신경 써야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걸어 다니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걸 먹고 너무 좋아요. 민석은 윤진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러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윤진 씨,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자유롭고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윤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다. 그냥 오랜만에 저 자신을 찾은 느낌이에요. 민석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예전에는 이렇게 대화할 일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게요. 항상 도훈 씨 친구로만 봤지 따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거의 없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자연스럽네요. 그러게요. 윤지는 순간적으로 스스로를 의식했다. 너무 자연스러웠다. 어쩌면 너무 편했다.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인데 이렇게 함께 있어도 괜찮은 걸까? 그녀는 술을 한 모금 마셨다. 우린 그냥 좋은 친구잖아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듯 말했다. 하지만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윤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이 묘하게 깊어졌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윤진은 괜히 손끝으로 잔을 만지작거렸다. 내일은 어디 가볼까요?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민석은 그녀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았다. 윤진 씨, 그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다.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솔직히 나한테 조금이라도 흔들린 적 있어요? 그 순간 윤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농담처럼 들을 수도 있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농담이 아니었다. 윤진은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는 일부러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윤진은 심호흡을 하며 칙하게 웃어 보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우린 그냥 친구예요. 그녀는 확실하게 선을 그으려 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꼈다. 그날 밤 윤진은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창문을 열어두자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 조금이라도 흔들린 적 있냐고.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윤진은 자신도 모르게 당황했다. 그리고 그게 이상했다. 민석과 함께 있는 것이 편했다. 즐거웠다. 어쩌면 여행 중이라서 그런 것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만약 이 감정이 여행이 끝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몸을 돌렸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린 그냥 친구야. 하지만 그 다짐이 전처럼 확신에 차 있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윤지는 깊은 밤 창문을 열어 바깥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고 거리는 늦은 시간에도 조용히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채워져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민석이 던진 질문이 자꾸만 떠올랐다. 솔직히 나한테 조금이라도 흔들린 적 있어요? 그 순간 느꼈던 심장의 떨림, 그리고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던 그 다짐. 우린 그냥 친구야. 그렇게 생각해야 했다.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녀는 창가에 서서 한숨을 쉬었다. 그런 그녀를 뒤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다. 잠 안 와요? 놀라서 고개를 돌리자 민석이 숙소 테라스에 기대어 서 있었다. 윤지는 마른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잠이 안 와서요. 민석은 조용히 그녀 옆으로 다가와 섰다. 말없이 함께 서서 야경을 바라보았다. 생각이 많아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윤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순간이 편안하면서도 어딘가 위험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윤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민석은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둘 사이엔 적당한 거리가 있었지만 공기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떠다니고 있었다. 이상하네요.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뭐가요?
이렇게 조용한데 이렇게 긴장되는 순간도 있구나 싶어서요. 윤지는 가볍게 웃어 보이려 했지만 그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다. 민석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윤진 씨, 네, 이제 그만해도 돼요. 뭐려? 애써 부정하는 거요. 그의 말에 윤지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그 순간 민석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손 위로 얹혔다. 심장이 요동쳤다. 이러면 안 돼. 머리로는 수없이 외쳤다. 하지만 손을 뿌리칠 수 없었다. 누군가 먼저 다가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숨결이 가까워졌고 시선이 얽혔으며 손끝이 닿았다. 그리고 멈출 수 없었다. 이러면 안 돼. 윤지는 마지막 순간 스스로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약하고 떨렸다. 그녀를 바라보던 민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럼 멈출까요? 하지만 그는 이미 그녀를 품 안에 끌어안고 있었다. 윤지는 그 순간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흘러들어왔다. 윤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순간 옆에 있는 민석을 보며 숨이 멎었다. 이불 속에서 그녀를 감싸 안고 있는 그의 체온이 그대로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가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도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걸 이제야 실감했다. 창가로 부드러운 햇살이 흘러들었다. 윤지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눈을 떴다. 그리고 그 순간 옆에 누워있는 민석을 보았다. 현실이었다. 꿈이 아니었다. 그녀는 숨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일어났다. 침대 너머로 보이는 창밖의 풍경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우린 선을 넘고 말았어.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후회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일어났어요? 뒤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 윤지는 몸을 움찔하며 돌아보았다. 민석이 베개의 한쪽 팔을 괴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어쩌면 어제보다 더 깊어 보였다. 네, 그녀는 마른 입술을 핥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제 일은 실수였어요 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우리 이러면 안 돼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조식을 마친 후 윤지는 고민 끝에 항공편 변경을 검색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이 여행의 마지막 날이었다. 하지만 떠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민석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을 더 오래 붙잡고 싶었다. 연장할 생각이에요? 민석이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물었다. 윤지는 화면을 바라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냥 며칠 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더니 가볍게 웃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오일이었던 여행이 10일로 늘어났다. 저녁이 되어 윤지는 남편 도훈과 통화했다. 핸드폰을 들고 숙소 테라스로 나가면서도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난 지금 거짓말을 하려 하고 있어. 통화가 연결되자 도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여행은 어때? 즐겁게 지내고 있어. 윤지는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노력했다. 응, 너무 좋아. 그래서 조금만 더 있다 오려고. 정말 얼마나 더 있을 건데? 5일 정도? 오, 엄청 즐겁나 보네. 그래, 잘 지내고 와. 나도 일하느라 정신없으니까 걱정 말고. 도훈은 그녀의 결정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응, 고마워. 그녀는 통화를 끝내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옥죄었다. 난 그에게 말하지 않았어. 남편에게 자신이 민석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날수록 윤지는 점점 두 개의 감정 속에서 흔들렸다. 죄책감, 그리고 멈출 수 없는 감각.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요. 민석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건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거예요. 하지만 윤지는 그 말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여행은 이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스며들었다. 윤지는 민석과 함께 숙소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리에는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다니고 있었고 햇살은 부드럽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